노력하면 성공한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만약 통장이 비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서울 강남에 등기친 아파트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며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희망 고문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는 이 낡은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걷어차였습니다. 아니, 아예 불태워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부모의 재력이, 부모가 사는 동네가 당신의 연봉과 자산을 넘어 수명까지 결정짓는 세상. 이것은 유튜브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내놓은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서늘한 공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왜 당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왜 당신의 자녀가 영원히 반지하를 벗어날 수 없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평생을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화 기생충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기정이가 박 사장 네 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오빠 기우와 함께 불렀던 그 노래 말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우리는 그 장면에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백수 가족이 그럴듯한 학력 위조와 능청스러운 연기로 상류층의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이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려낸 반지하의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보고서는 그 낙인이 이제 유전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저 계급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섞인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면서 술자리 안주로 씹어 돌리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데이터는 그 농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며 몇 년을 버티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개천 자체가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개천 위를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거대한 빌딩을 세워버렸습니다. 용이 되려면 개천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 구름 위 펜트하우스에서 태어나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부모인 여러분이 지금 깔고 앉은 자산이 빈약하다면 그 아이는 영영 중산층 이상의 삶으로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훈의 가족이 박 사장 네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박 사장 가족이 돌아오자 바퀴벌레처럼 숨어야 했던 그 장면, 그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할 미래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벌을 결정하고 그 학벌이 다시 자녀의 임금을 결정하는 이 견고한 카르텔, 이것은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노력을 칭송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똑같이 16시간을 일해도 누구는 연봉 10억을 받고 누구는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출발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 출발선의 격차가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졌다고 경고합니다. 영화 속 기정이는 위조된 재학 증명서라도 들이밀 수 있었지만 현실의 청년들은 그 위조된 종이 쪼가리조차 만들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네트워크, 부모의 정보력, 부모의 자본이 없으면 면접장 문턱조차 밟을 수 없는 세상.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계층 이동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불안함,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분노,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라고 가르쳤던 부모님들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는 가장 순진하고 위험한 조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데이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부모의 배경이 실력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꿈꾸고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부모의 등만 바라보며 캥거루처럼 주머니 속에 안주하려 들거나 아니면 애초에 게임을 포기하고 탕핑족이 되어 드러누워 버릴 겁니다. 기생충의 결말이 결국 비극으로 끝났듯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의 결말 또한 해피엔딩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를 이토록 꼼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는지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버티고 서 있을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장을 매달 스쳐 지나가는 월급, 그 이상의 존재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 통장에 스치듯 지나가는 숫자를 보며 안도하십니까? 아니면 한숨을 쉬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근로소득, 즉 월급에 목숨을 겁니다. 연봉 협상 시즌이 되면 3%, 5%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밀당을 하고 이직을 통해 몸값을 1,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우리의 그 치열한 노력이 어쩌면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서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진짜 벽은 월급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산,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차이였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부모의 소득이 10계단 올라갈 때 자녀의 소득은 2.5계단 정도 올라갑니다. 기울기로 치면 0.25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잘 벌면 사교육도 좀 더 시키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해주니 자녀도 돈을 좀 더 잘 벌게 되는 것.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산입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봤더니 기울기가 0.38로 껑충 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월급 봉투 두께보다 부모님이 깔고 앉은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칸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데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청년, 영수와 철수가 있습니다. 영수는 지방 국립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월급 300만 원. 하지만 영수의 부모님은 서울 마포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수는 서울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닙니다. 월급은 500만 원. 영수보다 훨씬 많이 벌죠. 하지만 철수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물려줄 재산이 없습니다. 자, 10년 뒤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수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며 월급의 80%를 저축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거나 최소한 전세 자금이라도 지원해줍니다. 영수가 받는 월급 300만 원은 온전히 영수의 여가와 자기 개발,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 증식에 쓰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다릅니다. 서울의 살인적인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월급의 3분의 1을 갉아먹습니다. 결혼을 하려니 집값이 엄두가 안 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은 고스란히 은행 이자와 집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철수에게 월급 500만 원은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 자산 축적을 위한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수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철수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격차보다 무서운 자산 격차의 위력입니다. 노동 가치가 자산 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 피케티가 말했던 세습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연 10%를 넘나들었고 집값이 지금처럼 미친 듯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아껴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그 집값이 오르면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다리가 튼튼했습니다. 소득이 곧 자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이미 형성된 자산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평범한 직장인이 숨만 쉬고 30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되어버린 지금 근로소득만으로 계층을 이동하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자산 격차가 단순히 돈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물려줍니다. 사업을 하다 망해도 고시에 몇 번 떨어져도 비빌 언덕이 있는 자녀는 계속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청년에게 실패는 곧 나락입니다. 한번 삐끗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영원히 재기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양극화가 만든 사회의 무기력증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은 냉정합니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사회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할 때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일해서 뭐 하냐? 어차피 집 한 채 못 사는데. 이런 자조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묻지마 투기, 코인 광풍, 영끌 대출이라는 기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 때문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보다 소득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최종 보스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바로 지역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나의 연봉과 자산, 심지어 내 자식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자산이 소득을 집어삼키는 이 기형적인 구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거대한 엔진의 시동키는 바로 지역에 꽂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거대한 보드게임 판 위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룰부터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서울이라는 칸에 떨어진 말과 저 멀리 땅끝 마을이라는 칸에 떨어진 말에게 적용되는 중력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따라가다 보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기 위한 유일한 입장권은 결국 서울행 티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다거나 힙한 카페가 많다는 감성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아주 냉혹하고도 필연적인 경제 함수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상경은 성공을 위한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어도 밥은 먹고 살았고 지방공단에 취직해도 쌓인 가족을 건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탁한 공기와 좁은 새빵살이가 싫어 고향을 지키는 것이 더 인간적인 삶이라 믿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방에 남는다는 것이 곧 경제적 도태를 의미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와 그대로 지방에 남았을 때의 소득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두 개의 평행선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늘로 치솟고 하나는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 격차의 원인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기회의 밀도 차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전국의 자본, 인재, 기업, 문화, 인프라를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판교의 IT 기업이나 여의도의 금융권, 광화문의 대기업 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재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는 그들의 몸값을 감당할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시장이 형성된 곳, 즉 서울로 와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생존 전략입니다. 지방에서 연봉 3천만 원에 만족하며 서서히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서 월세 100만 원을 뜯기더라도 연봉 5천만 원으로 시작해 미래의 연봉 1억 원을 노려볼 것인가? 청년들의 본능적인 계산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서울행 티켓조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른바 서울 토박이들은 이미 출발선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적인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어릴 때부터 수도권의 고급 정보를 공기처럼 마시며 자랐습니다. 반면 지방 출신 청년들은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통장 인생을 시작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합니다.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어도 지방에서 올라온 이방인들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이자 동시에 가혹한 착취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향에는 더 이상 미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은 여기서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지역 간 이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그나마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에서 태어났어도 서울로 올라와서 성공할 확률이 지방에 남았을 때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즉, 서울행은 가난한 집안 출신에게 유일하게 남은 동아줄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 동아줄이 너무나 가늘고 미끄러워 잡다가 떨어지면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지방에는 그 썩은 동아줄조차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집적경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모일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아이디어가 폭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혜택은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는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휘게 됩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지옥철이 되었고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의 청년들은 오늘도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합니다. 그들에게 서울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 갈아탈 수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뉴스에서 들려올 때마다 청년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공공기관 몇 개 옮기고 건물 몇 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옮겨놨지 그 안에 흐르는 소프트웨어와 돈의 냄새는 여전히 서울에 고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방에 사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고향 지키며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로 가라. 거기가 전쟁터라도 거기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며 등을 떠밀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의 삶은 너무나 가파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며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가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물가 싸고 집값 싸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익숙한 고향. 언뜻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냉정한 렌즈로 들여다보면 지방 잔류는 더 이상 마음 편한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하방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이미 상장 폐지 경고가 뜬 종목을 손에 쥐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확률의 문제입니다. 지방에 남으면 가난은 운명이 된다. 이 문장은 저주가 아니라 통계적 확증입니다.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머무는 집단, 이른바 잔류 집단의 소득계층 이동성은 처참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쉽게 말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방에 계속 살면 죽을 때까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방에서도 지역 유지 소리를 듣는 알부자들이 있었고 지역 명문고를 나와 지역 국립대를 졸업하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지방의 중산층이라는 허리가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산 가치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억 원, 20억 원을 돌파하며 폭등할 때 지방의 집값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방의 부동산은 그 방패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서울에 사는 동창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앉아서 수억 원을 벌 때 지방에 사는 나는 열심히 월급을 모아 샀던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피해 공포를 목격합니다. 노동소득은 서울보다 낮은데 자산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니 상대적 빈곤감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발의 공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지방 소멸은 뉴스 속 그래프가 아닙니다. 당장 아이가 밤에 열이 펄펄 끓어도 받아줄 소아과 응급실이 없어 앰뷸런스를 타고 타 도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입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그 동네의 발전 척도가 되고 있던 백화점마저 문을 닫고 마트가 철수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떠나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없으니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방에 남는다는 것은 이 거대한 침몰의 소용돌이 속에 내 발을 담그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 다닌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울산, 거제, 창원 같은 산업도시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노동귀족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위기와 함께 그 철옹성 같던 도시들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줄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즐겨 찾던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방은 물가가 싸니까 살만하다라는 말은 이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물가가 싼 만큼 내 노동의 미래 가치도 싸게 매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싼 집값의 대가는 훗날 빈곤한 노후로 청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 잔류가 주는 페널티, 즉 벌칙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2중, 3중으로 가중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데 지역적 불리함까지 겹치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사실상 끊어진 셈입니다. 이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고문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물살이 반대 방향으로 그것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청년은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알바를 해도 시급이 더 높고 정보를 얻을 곳이 많으며 무엇보다 주변에 자수성가한 롤모델들이 보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나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쇠락한 골목길에는 짙은 패배감만이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재난입니다. 단지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회. 지방의 몰락은 그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댐의 아래쪽이 무너지면 결국 댐 전체가 붕괴되어 물바다가 되듯 지방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그 부담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 남은 사람들 중 가난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수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80%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무게를 지니는지 감이 오십니까? 동전 던지기로 안면이 나올 확률, 즉 반반의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안 룰렛 권총에 총알을 5발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고향에 남은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청년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여전히 하위 50%의 삶을 살고 있는 비율이 무려 80%를 돌파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치가 50% 중반대였습니다. 즉, 예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지방에 살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2명 중 1명은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효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방에 남는다는 것은 10명 중 8명이 가난을 대물림받는다는 확정적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나머지 2명조차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천운을 타고난 케이스일 뿐 보편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의 점착성, 즉 가난이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거대한 늪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말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줄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어 있으니 기회의 문은 닫지다 못해 아예 용접된 수준입니다. 왜 50%에서 80%로 급증했을까요? 과거의 지방은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신발 공장이, 대구에는 섬유 공장이, 구미에는 전자 공장이 쌩쌩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의 주요 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남은 것은 저임금 서비스업이나 하청의 재하청 구조뿐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청년들은 서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자산 축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80%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어차피 안 된다는 패배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지방에 남은 청년들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내려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이제는 유리천장이 아니라 콘크리트 천장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 80%의 함정은 부모 세대에게도 비극입니다. 자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내 자녀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방에 붙잡아두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가난을 그대로 물려받을 확률이 8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부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녀는 원망을 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마저 경제적 빈곤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서울 가서 고생하느니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는 말은 이제 자녀의 미래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지방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빈곤의 수용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통계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끈적하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까지 부러진 것은 아닐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꿈꿉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비트코인이 대박나거나 아니면 기막힌 아이디어로 창업해 재벌이 되는 상상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통계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될 확률이 시청률 0%대에 수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또 다른 핵심 지표, 상향 이동 확률을 보면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소득 하위 50% 가정 출신의 자녀가 상위 25, 즉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은 과거에 비해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확률이 약 13%였습니다. 100명 중 13명. 한 반에 30명이라고 치면 4명 정도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어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확률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저 4명 안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만 했습니다. 노력의 가성비가 꽤 괜찮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하고 코피 쏟아가며 일하면 적어도 부모님보다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대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확률이 4%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3%에서 4%,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00명 중 단 4명, 한 반에 30명이면 1명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스에 나올 법한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4%라는 숫자는 사실상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통계학적으로 5% 미만은 기각력, 즉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사건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가난한 청년들에게 너희는 절대 위로 올라올 수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다리는 걷어차였습니다. 누군가가 위로 올라간 뒤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 사다리의 이름은 교육이었고 부동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사교육비 격차는 학력 격차를 낳고 학력 격차는 임금 격차를 낳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월급 모아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렸지만 지금은 부모가 집을 사주지 않으면 평생 월세살이를 전전해야 합니다.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맨몸으로 시작한 청년이 부를 축적해 계층을 뛰어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이 4%라는 절망적인 확률은 청년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탕핑, 즉 그냥 드러눕기를 선택할까요? 왜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노력해서 성공할 확률이 4%밖에 안 되는데 굳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 50%라면 도전하겠지만 4%라면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든 소확행을 찾고 오늘 버는 돈을 오늘 다 써버리는 욜로에 빠집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바보짓이 된 세상이니까요. 또한 이 낮은 확률은 위험한 투기를 부추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니 코인이나 불법 도박 같은 초고위험 자산에 손을 댑니다. 어차피 이대로 살면 평생 흙수저인데 한 방 터지면 인생 역전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극단적인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닫힌 문을 부수고 나갈 힘이 없으니 창문이라도 깨고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전한 사다리를 제공하지 않으니 청년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 합니다. 4%. 이 숫자는 대한민국 역동성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계층 이동이 멈춘 사회는 고인물과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득권은 그들만의 성을 쌓고 소외된 계층은 희망을 잃고 분노만 쌓아갑니다. 부모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 양반과 노비의 구분이 21세기의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확률 게임 앞에서 청년들이 내린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슬픈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대한민국 전체를 어떤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 길을 찾아 필사적으로 뛰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정확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듯 지방에 남으면 가난해질 확률이 80%이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겨버린 상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왜 고향을 버리냐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 자신의 유전자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보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개인의 똑똑하고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 모여 국가적으로는 공멸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초저출산입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웬만한 닭장보다 높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쥐를 몰아넣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번식을 멈추고 서로를 공격한다는 실험 결과처럼 지금 서울이 딱 그 꼴입니다. 한정된 일자리, 한정된 집, 한정된 기회를 놓고 박터지게 싸우다 보니 청년들의 뇌구조에서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단어는 생존 본능에 의해 강제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온통 경쟁에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은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서울에 사는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온 인재들과 경쟁하느라 스펙 쌓기에 올인하며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버튼을 누른 셈입니다. 지방은 어떤가요? 아이를 낳을 젊은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를 보면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뀝니다. 서울은 너무 빡빡해서 안 낳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안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돌리는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가 성장할 리 만무하고 소비할 사람이 없는데 내수 시장이 살아날 리 없습니다.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서울 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기막힌 역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서울로 모든 것이 쏠리다 보니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신분 격차처럼 굳어졌습니다. 지방대 나오셨어요? 라는 질문 속에 담긴 미묘한 무시, 서울 사세요? 라는 질문 속에 담긴 선망, 이 보이지 않는 벽은 우리 사회를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찢어 놓았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전력은 지방 원전에서 생산해 서울로 보내고 농산물도 지방에서 올려보내지만 정작 돈과 혜택은 서울에만 쌓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의 기저에는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강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면 이류 시민이 된다는 공포가 있는 한 빚을 내서라도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서울 등기를 치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가 특정 지역에 블랙홀처럼 몰려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잡히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수도권 불패 신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비극적 결말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국은행은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머리만 비대하고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진 기형적인 거인이 되어 쓰러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도 버틸 수 없습니다. 식량, 에너지, 인력을 공급하던 배후지가 사라지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고립된 섬이 되어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습니다. 배 앞부분인 서울이 높이 솟아올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뒷부분인 지방이 가라앉으면 결국 배 전체가 심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은행은 침몰하는 배를 구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구명조끼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골격을 뜯어 고치는 대수술 계획서였습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법은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 즉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절박한 이 대안들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칼을 대야 할 곳은 교육입니다. 가장 논란이 뜨겁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의 도입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고3 학생이 전국의 7%라면 서울대 정원의 7%는 무조건 부산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 이런 과격한 제안을 했을까요? 지금의 입시 제도는 강남 사교육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비로 투입되고 그게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력 없는 애들이 대학 가는 거 아니냐는 반발은 데이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역 균형 선발로 들어온 학생들과 강남 8학군 출신 학생들의 대학 학점을 추적해보니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지방 학생들의 잠재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입시 결과는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거주지와 재력을 반영할 뿐이라는 반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굳이 무리해서 강남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방에서 전교 1등하는 게 서울대 가기에 더 유리해지니까요. 강남 집값을 잡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방 인재 유출을 막는 일석삼조의 묘수인 셈입니다. 다음은 무너진 지방 거점 국립대의 부활입니다. 예전에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만 나와도 삼성, 현대 골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만들자는 겁니다. 단순히 지방대에 예산 좀 더 주는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 서울 명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교수진, 연구시설, 장학금 혜택을 서울대급으로 몰아주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채용 시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뽑도록 강제하는 식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방대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가 아니라 지방대 나오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비로소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거점 도시의 육성입니다.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시에 인프라와 산업을 몰아줘서 제2, 제3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그 지역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 쇼핑, 일자리가 완결되는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것을 지방 거점 도시에 서너 개씩 심어야 합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를 영원으로 깎아주고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라도 일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돈이 가는 곳, 즉 기업이 가는 곳에 사람이 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대안들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득권의 저항, 역차별 논란, 막대한 재정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대로 갈 겁니까? 부모의 재력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지방에 살면 가난이 운명이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이 세상을 물려줄 겁니까? 한국은행의 경고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향한 최후 통첩입니다. 부의 대물림, 끊어진 사다리, 지방 소멸. 이 거대한 괴물들과 싸우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역동성을 되살리고 개천에서도 다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합니다. 2026년 한국은행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그리하여 내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등기가 아닌 본인의 땀방울로 결정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